일본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왜 일본행 비행기는 만석일까요? 엔화 가치가 3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급락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지금이 기회라고 말할까요? 일본 국민들은 물가 상승에 허덕이는데 한국 관광객들은 일본 여행 진짜 싸다며 좋아합니다. 같은 현상을 보면서 누군가는 위기라 하고 누군가는 기회라고 합니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 뒤에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엔화 약세라는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복잡한 이 현상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요즘 뉴스나 주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주 나오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엔화가 많이 떨어졌대. 회사 동료는 오사카 다녀온 이야기를 하면서 10년 전보다 훨씬 싸더라고 말합니다. 환전소 앞에는 일본 여행을 앞둔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엔화 환전 타이밍에 대한 글들이 넘쳐납니다.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00엔을 바꾸려면 1200원 가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900원대까지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같은 10만 엔을 환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120만 원 정도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90만 원이면 됩니다. 무려 30만 원 차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깁니다. 엔화가 떨어진다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단순히 환율 숫자가 변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게 정말 좋기만 한 일일까요? 누군가에게는 분명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뉴스를 보면 일본 경제 전문가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대체 이 현상의 이면에는 무엇이 숨어 있는 걸까요?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90년대, 2000년대만 해도 엔화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강한 화폐였습니다. 안전자산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기억하시나요? 전 세계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졌을 때 투자자들이 달려간 곳 중 하나가 바로 엔화였습니다. 위험할 때는 엔화로 피신하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엔화는 믿을 수 있는 화폐였습니다. 당시 일본 경제는 비록 잃어버린 20년이라 불리는 장기 침체를 겪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화의 위상은 견고했습니다. 세계 3위 경제 대국이라는 타이틀, 막강한 제조업 기반, 그리고 무엇보다 엄청난 대외 자산. 일본은 세계 최대 채권국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다른 나라들에게 돈을 가장 많이 빌려준 나라였죠. 그런데 그 강했던 엔화가 왜 지금은 이렇게 약해진 걸까요? 마치 거인이 무릎을 꿇는 것 같은 이 변화, 그 중심에는 한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금리입니다. 2020년대 초반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갈 무렵 세계는 예상치 못한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이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각국 정부가 돈을 풀었고 공급망은 꼬였고 소비 수요는 폭발했습니다. 그 결과 물가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40년 만에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했고 유럽도 한국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서둘러 대응에 나섰습니다. 방법은 하나, 금리를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거의 0%에 가까웠던 금리를 5%대까지 올렸습니다. 한국은행도 0.5%였던 기준금리를 3.5%까지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일본만 달랐습니다. 일본은행은 금리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올리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요? 네, 말 그대로 돈을 빌리면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는 정책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 정책을 일본은 왜 고집했을까요? 여기에 일본 경제가 안고 있는 깊은 고민이 숨어 있습니다. 일본은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30년 넘게 디플레이션과 싸워왔습니다. 디플레이션이란 물가가 계속 내려가는 현상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고민하는 다른 나라들과는 정반대의 문제였죠. 물가가 내려가면 좋은 거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가가 계속 내려가면 사람들은 소비를 미룹니다. 어차피 나중에 더 싸질 텐데 왜 지금 사? 라는 심리가 작동하거든요. 소비가 줄면 기업 매출이 감소하고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직원을 해고하고 실업이 늘어나면 소비는 더 위축되고 이런 악순환이 30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은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 핵심 전략이 바로 초저금리 정책이었습니다. 금리를 낮추면, 아니 심지어 마이너스로 만들면 사람들이 돈을 쓸 거라고 생각한 거죠. 2024년 드디어 일본은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올린 금리는 고작 0.25%였습니다. 같은 시기 미국 금리가 5%대였다는 걸 기억하시나요? 이 엄청난 금리 차이가 무엇을 만들어냈을까요? 돈에는 국적이 없습니다. 돈은 언제나 수익이 높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미국에 돈을 넣어두면 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일본에 넣어두면 거의 0%입니다. 당신이라면 어디에 돈을 넣어두겠습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의 돈이 일본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미국으로, 유럽으로, 한국으로 흘러갔습니다. 엔화를 팔아서 달러를 사고 달러를 팔아서 원화를 사는 흐름이 거대한 물결처럼 일어났습니다. 엔화를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은 적으니 엔화의 가격, 즉 가치는 자연스럽게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요인이 추가됩니다. 일본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식량 자급률도 낮습니다. 엔화가 약해지면 이 모든 것을 사는데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일본 국민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도쿄의 한 슈퍼마켓 앞 70대 할머니가 장바구니를 들고 나오며 한숨을 쉽니다. 예전 같은 돈으로는 이제 절반밖에 못 사네요. 엔화 약세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는 일반 국민들입니다. 수입 밀가루 가격이 오르니 빵값이 오르고 원유 가격이 오르니 전기세가 오르고 사료값이 오르니 고기와 달걀 가격이 오릅니다. 통계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일본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30년간 디플레이션에 익숙했던 일본인들에게 물가 상승은 낯설고 두려운 경험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임금입니다. 일본의 임금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구매력이 떨어진 것이죠. 특히 연금 생활자들의 고통이 컸습니다. 정해진 연금 액수는 그대로인데 생활비는 계속 늘어나니까요. 한 달에 20만 엔으로 생활하던 노부부가 이제는 같은 생활을 하는데 25만 엔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연금은 20만 엔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는 왜 이 상황을 방치하는 걸까요? 사실 방치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도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엔화 가치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본 정부는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GDP 대비 250%가 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 부채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 부채의 이자 부담이 급증합니다. 정부 재정이 파탄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행은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금리를 올리는 중입니다. 같은 시간 인천공항. 일본행 비행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표정은 밝습니다. 엔화 떨어졌을 때 가야지. 지금 안 가면 언제 가? 실제로 한국인들의 일본 여행은 급증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약 700만 명 이상의 한국인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숙박비, 식사비, 쇼핑 비용. 모든 것이 예전보다 30% 가까이 저렴하게 느껴집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일본 직구 열풍이 붑니다. 화장품, 전자제품, 생활용품. 환율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으니까요. 한국 기업들도 웃습니다. 일본에서 부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은 비용이 줄었고 일본 시장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습니다. 겉으로 보면 한국에게는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환율은 언제나 변합니다. 지금 엔화가 약하다고 해서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닙니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더 올리거나 미국이 금리를 내리거나 어떤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환율은 순식간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기회라고 생각하고 엔화 자산에 투자한 사람들은 방향이 바뀌는 순간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일본 경제의 침체는 한국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일본은 한국의 세 번째로 큰 수출국입니다. 일본 경제가 어려우면 일본으로의 수출이 줄어듭니다.
또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산업에서 한국과 일본은 경쟁 관계이기도 하지만 협력 관계이기도 합니다. 일본 기업들이 핵심 소재나 부품을 공급하는데 엔화 약세로 이들 기업의 경영이 악화되면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일본이 30년 동안 빠져나오지 못한 경제 침체의 늪, 한국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저출산, 고령화, 생산성 저하, 일본이 겪은 문제들을 한국도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어쩌면 10년 후, 20년 후에는 한국이 원화 약세로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한국과 일본은 가까운 나라지만 경제를 대하는 철학이 다릅니다. 한국은 빠릅니다.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과감하게 결정하고 빠르게 실행합니다. IT 산업이 발달한 것도 K-팝이 세계를 휩쓴 것도 이런 속도감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느립니다. 변화를 천천히 받아들이고 안정을 우선시하고 신중하게 움직입니다. 100년 넘은 기업들이 수두룩한 것도 장인 정신을 중시하는 것도 이런 철학의 반영입니다. 어느 쪽이 옳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빠른 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한국은 급격한 변화의 대가를 톡톡히 치렀습니다. 느린 것이 항상 나쁜 것도 아닙니다. 일본은 30년 침체 속에서도 사회 안정을 유지했고 범죄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며 삶의 질은 여전히 높습니다. 엔화 약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위기고 누군가에게는 기회입니다. 일본 수출 기업들에게는 호재이고 일본 국민들에게는 고통입니다. 한국 여행자들에게는 즐거운 소식이고 한국 수출 기업 중 일부에게는 경쟁력 약화를 의미합니다. 경제는 단순한 숫자의 게임이 아닙니다. 그 숫자 뒤에는 사람들의 삶이 있고 선택의 결과가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엔화 약세, 이것은 단순히 환율이 변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30년 동안 이어진 일본 경제의 고민이 만들어낸 결과이고 금리라는 정책 수단의 선택이 빚어낸 현상이며 세계화된 경제에서 한 나라의 결정이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의 단면입니다. 이 변화 속에서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고 있습니다. 도쿄의 할머니는 장바구니 값에 한숨을 쉬고 서울의 직장인은 오사카 여행을 계획하며 미소 짓습니다. 둘 다 현실이고 둘 다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경제 뉴스를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환율 변동을 예측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큰 흐름을 이해하고 그 흐름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고 필요한 준비를 하면 됩니다. 엔화가 약해졌다면 여행을 갈 수도 있고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 언제든 반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그 변화가 예상치 못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제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를 이해하는 것은 불안을 조금 덜기 위한 것입니다. 숫자를 다 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전문가처럼 분석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이 나와 내 가족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그 정도만 천천히 바라봐도 충분합니다. 일본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왜 일본행 비행기는 만석인지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같은 현상도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중요한 건 한쪽 면만 보지 않고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경제 현상을 조금은 쉽게, 조금은 깊게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